지금은 염색을 안 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머리를 뒤덮은 사람이지만 저 역시도 어린 시절이 분명 존재했습니다. 다만 그 기억이 썩 좋지는 않았더랬죠. 누구에게나 추억으로 남았을 유년 시절에 저를 떠올리면 고픈 배를 움켜쥐고 동생들에게 그나마 있는 음식을 양보하던 모습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배고파 누나. 내 거 다 먹어도 계속 꼬르륵 소리 나는데 누나 것도 다 주면 안 돼? 야, 이건 언니 먹어야지. 너 배고픈 것처럼 언니도 배고프잖아. 아니야, 난 괜찮아. 이거 니들 반씩 나눠 먹어. 난 배부르고 목마르다. 나 물 먹을 건데 니들 것도 다 가져다 줄게. 저는 제 그릇에 있는 감자 하나를 나누어 동생들한테 반알씩 주었고 홀랑 기다렸다는 듯 입에 넣은 남동생과 그나마 저한테 미안해서 눈치를 보며 입에 넣는 여동생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저도 너무나 배가 고파 밖에 있는 물로 남아 허기를 달래야 했습니다. 너무나도 찢어지게 가난했던 집의 장녀로 태어났던 저는 여동생 둘과 남동생 하나를 챙기느라 힘겨운 삶을 살았지요. 한참 성장할 시기에 늘 배에서는 천둥 소리가 났고 배고픔을 차디찬 물로 달래며 겨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자식들을 낳긴 하셨지만 책임지실 능력이 없으셨어요. 특히나 어떻게든 자식들 먹여 살려보고자 하는 의지도 없으셨지요. 너무나도 배가 고픈데 집에 먹을 건 없고 동생들은 굶주림에 지쳐 울부짖으니 장녀인 제가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늘 했지만 고작 국민학생인 제가 뭘 할 수 있었을까요? 부모님 나가 일하시고 동생들만 지키고 있다가 배를 고르면 저는 이를 악물고 이웃집에 빈 그릇을 들고 가서 제발 먹을 것 좀 나눠주실 수 있냐고 애원도 해봤고 혹여는 식당에 들어가서 남은 거라도 달라고 사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집이라는 곳이 너무 싫었고 아래 둘이나 있는 동생들도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곳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며 늘 고민을 했지요. 언제고 당장 집에서 벗어나고 싶던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자그마한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만난 한 남자와 연이 되었고 제게 호감을 표하던 사람과 저는 도망치듯 결혼을 결심하기로 했습니다. 집이 너무 부담스럽고 지긋지긋했던지라 그 사람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몰랐고 나이 차도 있었지만 고작 말 한마디에 저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미숙아, 이제 가족들에 대한 부담 내려놓고 네 행복을 찾아서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미숙이 너희 가족들도 책임지고 네 행복도 찾을 수 있게 옆에서 평생 도와줄 테니까 나랑 결혼하자. 그 사람 말에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이었거든요. 누군가 제게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라 저를 도와주겠다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손을 내밀어 준 게 처음이라 너무 가슴이 먹먹했지요. 허나 돌이켜보면 그건 옳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상황 판단이 흐렸던 저는 고작 저런 말에 홀딱 넘어가서 저는 정말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집은 제가 시집가는 것에 대해 그리 반가워하시지는 않았습니다. 8살 많은 사위도 마음에 안 들고 저 겨우 키워나 이제야 사회생활하며 돈 타내야 할 텐데 집안에 돈 보탤 딸이 결혼한다고 하니 부모님께서는 영 마뜩찮은 기분이었겠지요. 괘씸한 것. 네 동생들 봐서라도 모은 돈은 다 내려놓고 가거라. 네 남편한테는 무조건 없다고 해. 이제 돈 벌어서 집안에 보태나 했더니 아주 쏙 골라채가네. 8살이나 어린 신부 데려가면서 아무것도 바라지도 말라 해라. 다른 부모들 같으면 딸이 시집간다 하면 혼수나 예단 같은 것도 신경 써줄 텐데 우리 부모님은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를 하늘같이 따랐던 동생들이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있으니 어떻게든 해결 볼 거란 생각에 그저 하루빨리 집에서 벗어나 남편과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만 행복하고 싶다는 생각이 화를 부른 걸까요? 하늘의 벌을 단단히 받았던지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제게 결혼은 불행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없는 집 장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신 시모는 처음부터 저를 탐탁치 않아 하셨지요. 귀한 장남을 빼앗은 여우 정도로 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친정집 형편이 어렵다 보니 시집 오면서 아무것도 해온 게 없었어요. 그러니 시모 입장에서는 눈에 가실 수밖에 없었지요. 남편이 저와 나이차가 있긴 했어도 그 역시도 젊은 나이였기에 경제력은 없었고, 그나마 시댁은 돈을 좀 갖고 있는 편이라 저희 부부는 결혼과 동시에 시댁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홀로 쓰던 방을 조금 바꿔서 지냈고, 저는 입주한 지 다음 날부터 시댁에서 호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더랬죠. 맨몸으로 시집 왔으면 일이라도 잘해야지. 우리 아들이 좋다고 우기지만 않았어도 난 너 같은 천한에 안 받아들였을 거다. 앞으로는 군말 없이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도록 해. 말대꾸 한 번 했다가는 아주 혼쭐을 내줄 줄 알아. 알겠어? 시모는 이 집안에 없던 규칙들까지 새로 만들며 제게 그 모든 것들을 해내도록 강요했었지요. 친정집을 벗어나기만 하면 그래도 살만할 거란 생각했었던 제 삶은 달라지는 것 없이 오히려 더 힘겨운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른 오전부터 눈을 떠 식구들의 아침상을 차리는 건 물론이고 온종일 집을 쓸고 닦으며 살았지요. 제 하루는 시부모와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림을 맡아서 하더라도 인정을 받으면 버틸만 하고 할 마음이 생겼을 텐데 제가 하는 것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시모의 성이 차질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좋은 말은 기대할 수 없었고 늘 핀잔을 들어야만 했어요. 거기다 결혼과 동시에 시모의 이세 압박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너는 대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 어쩜 그렇게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니? 내가 고작 너 같은 며느리 보자고 우리 현철이 금이야 오기야 키운 줄 아냐? 잘하는 것도 없으면 떡두꺼비 같은 손주나 안겨주던가. 아유 내 팔자야. 시모의 날이 선 차가운 말들을 듣고 나면 그렇게 서러웠습니다. 누가 툭 하고 건드리면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것 같았지요. 요즘 시대에는 그래도 할 말 당당하고 시원하게 하는 며느리가 많지만 저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그저 죄송합니다와 알겠다는 말뿐이었지요. 늘 구박을 받으며 제 인생도 없이 살다 보니 웃음을 잃은 지는 오래였습니다. 결혼을 하며 친정을 떠나면 웃음을 되찾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배고프고 힘들어도 가족들 품에 함께였을 때가 따뜻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들었을 때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시부모와 남편이 바라던 임신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허나 아이를 가지면 이 괴로운 생활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지만 아이를 가져도 제 대우는 역시나 달라지는 건 없었지요. 시모는 임신과 동시에 무조건 아들이어야 한다는 압박을 심하게 주셨고 혹여나 시모가 원하는 아들이 아니면 그 후 폭풍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지며 불안했습니다. 저야 뭐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이 없었지만 남아선호 사상이 컸던 시부모의 입장에서는 소녀는 원치 않으셨지요. 그나마 믿었던 남편까지도 딸보다는 아들이라는 입장을 비쳤는데 남편의 말을 듣고 꽤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보, 어머님 아버님이 바라시는 것처럼 아들이 아닐까봐 나 좀 무서워. 너무 간절하게 바라시잖아. 그래도 막상 손녀딸 태어난 거 보시면 괜찮겠지? 큰 문제는 없겠지? 부정타니까 말이라도 그렇게 하지 마. 당신 딸은 키워봤자 출가 외인이잖아. 결국 내 식구가 아니라는 소리야. 알아들어? 헛소리하지 말고 우리 집 대이을 아들 낳아야 해. 무조건 아들이야. 알겠어? 뱃속 아기 성별을 내 맘대로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남편까지도 제게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한다며 얘기를 하니 더 힘들더라고요. 오직 남편 하나 믿고 이 삭막한 시댁에서 살며 버티고 있었는데 결혼 후 점차 시모에게 휘둘리며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을 볼 때마다 더욱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아들이길 간절히 기도하며 뒤뜰에 물 떠다 놓고 달보며 기도했는데 안타깝게도 기도가 효험이 없었던 건지 제 첫 아이는 바로 딸이었답니다. 더한 홀대를 받았습니다. 시모는 툭하면 제게 보잘것없다는 말을 하셨는데 요새는 딸 낳으면 복 받은 거라던데 그 당시에는 큰 서름이었지요. 한 집안에 시집을 간 며느리가 집안의 대를 잇지 못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제 딸은 태어나서도 가족들의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출산 후 산후조리는 꿈도 못 꿨고 저는 출산과 동시에
갓난쟁이를 안고 업어 키우며 살림을 여전히 해야만 했습니다. 시모는 날선 목소리로 제게 늘 그러셨지요. 네가 아들 손주만 낳아줬어 봐라. 내가 아주 널 얻고 다니지. 밉다니까 어쩜 그렇게 미운 짓만 골라 하는지. 너도 그렇고 네 딸도 그렇고 다 꼴 보기 싫으니까 알짱거리지 마. 딸은 당신 핏줄 아닌가요? 자식 성별을 정하는 것은 남자 쪽이라 딸을 낳은 건 다 남편 탓인데 왜 내게 이러시는지요? 무식한 게 대체 누군데요? 라고 수백 번 토해내려 했지만 부유한 시댁에서 쫓겨나면 돈바라는 부모가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지라 저는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처지라 짧아서 견뎠습니다. 시모는 저는 그렇다 쳐도 갓 태어난 본인 손녀딸에게도 사랑을 주지 않으셨고 품을 내어주지도 않으신 정말 독하신 분이었습니다. 본인도 딸이었으면서 어쩜 모지실까요? 그래도 아빠인 남편은 조금 다를 거라고 기대를 했건만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다를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시모의 말이 곧 남편의 말이었고 그들 모자는 한결같더라고요. 제 몸 하나 서름당하고 사는 것도 모자라 딸아이까지 환영받지 못하자 단순히 가슴이 아프다는 말로 이 감정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아이를 키우며 살다 보면 신경 쓸 것도 더욱 많기에 제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그 와중에 또 아이를 갖게 되었고 하늘이 제게 등을 돌리신 건지 첫째에 이어 둘째까지 딸을 낳자 안 그래도 저를 못마땅해 하시던 시모의 시집살이는 날이 갈수록 지나쳐갔습니다. 둘째까지 낳고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저는 아들을 낳아야 하는 오기가 생겨 셋째까지 출산을 했고 드디어 그들이 원하던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네요. 이제야 비로소 그들이 원하는 걸 이뤄줬으나 제 신세는 크게 다르진 않더라고요. 제 딸들이 동생이 태어났다고 예뻐하며 신기해하니 시모는 아들을 빼앗아 제게 한마디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손주와 네 딸들이랑 같이 있게 말아라. 괜히 복 없는 네 팔자 우리 귀한 손주한테 튈까 무섭다. 너도 네 새끼 잘 되길 바란다면 무조건 우리 손주 위주로 챙겨라. 시부모와 남편은 아들만 품에 끼고 감싸 돌았고 첫째와 둘째는 찬밥 신세였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저는 오히려 첫째 둘째에게만 집중을 하며 살았어요. 제게는 3남매 모두가 똑같은 자식인데 아들만 대우받고 사랑받는 게 딸들에게는 너무 미안했으니깐요. 딸들은 커갈수록 그저 아빠도 좋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다가갔지만 그럴 때마다 질색팔색을 하며 아이들을 떨쳐내고 미워하는 티를 내던 그들의 모습에 그 어린 딸들이 늘 상처를 받았어요. 심지어 시부모와 남편의 아들 욕심은 여기서 그치지도 않았고 아이를 더 낳기를 원하셨지요. 그러나 저는 자신도 없었고 싫었습니다. 3남매를 키우는 걸로도 버거웠고 혹시라도 딸이 또 태어나면 그 아이 역시 미움을 받을 게 뻔하니 가시밭길로 빠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임신 소식이 영 없었고 덕분에 넷째 출산은 막을 수 있었어요. 제 인생은 없어진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애도 셋이고 시모의 등살을 견딜 자신이 없어 남편에게 분가를 하자고 수없이 요구를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당신 내가 분명히 말했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내가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한 번만 더 분가하자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해봐. 그때는 나도 좋게 말 안 해. 알겠어? 남편은 시모를 무조건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혼을 한 이후부터 줄곧 시댁에서 함께 살아야 했지요. 그 당시에는 이혼을 하는 것도 굉장히 큰일로 여겨졌기에 용기를 낼 수도 없었어요. 솔직히 이혼 후 애들을 다 데리고 도망가서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만 돈도 없었고 기댈 데도 없었던 제가 아이들과 가정을 꾸리고 살 수는 없었기에 저 역시 이혼 생각은 꿈도 못 꾸고 살게 됐습니다. 다만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우리 애들이 다 컸을 때는 꼭 남편과 갈라서서 편하게 살고 싶다는 꿈이자 목표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겹게 살고 있을 때 시모 말 맞다나 정말 제가 복이 없었던 건지 오히려 제가 나온 후 친정집은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에는 허구한 날 제 것을 뺏어 먹었던 남동생이 장성해져 연락이 왔는데 제 목소리를 보고 도리어 안쓰러워 하더라고요. 누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지? 나 누나가 얼마나 우리를 신경 써줬는지
커가면서 알게 되고 늘 누나가 그리웠어. 이제는 우리가 누나한테 은혜 갚을 차례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꼭 성공해서 우리 누나 비행기 태워줄 거야. 말도 어찌나 예쁘게 했던지 이런 동생을 부담으로 느끼고 남편을 믿고 시집을 간 제가 너무나 미안했고 후회스러웠습니다. 벌을 받는다라고 다시 생각했죠. 동생들도 사회에 나와 자리를 잡으니 배고픈 집안이 배를 채울 수 있을 정도로는 일어섰어요. 너무나 다행이어서 한시름 놓았고 형편이 조금 비었으니 왕래라도 하고 싶었지만 시모는 눈을 치켜뜨며 저를 마뜩찮게 보았네요. 시집을 왔으면 이제 출가 외인인데 왜 친정집을 드나들려고 해? 친정집에서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미육한 것. 절대로 우리 물건 하나라도 네 친정에 빼돌리면 내 가만 안 있을 테다. 시댁은 제가 잠시라도 집을 비우면 마치 큰일이라도 벌어진 것처럼 난리가 났기에 자리를 비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친정집에 자주 가게 된 시점이 있었어요. 아예 못 가던 상황에서 그나마 좀 가게 된 것이지 말뜻처럼 자주 간 것도 아니었고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누나, 아무래도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안 좋아. 마음도 약해지셔서 언제 더 악화될지 몰라서 걱정돼서 미치겠어.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와. 엄마가 요즘 들어 무척 누나를 찾아. 다름 아닌 동생에게 생각지도 못한 연락이 왔는데 친정엄마께서 건강이 매우 악화되셨고 상황이 좋지 않았단 소식이었어요. 아픈 친정엄마가 제게 홀대한 것을 뒤늦게 후회하며 시집간 딸이 보고 싶다는데 어느 딸이 마음이 좋을 수 있을까요? 비록 나를 돈 버는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오죽 어려웠으면 그랬을까? 엄마가 되고 시집의 매운맛을 제대로 본 저는 지난 서운한 것을 모두 잊고 친정엄마 걱정에 신경이 쏠리고 있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천륜이었으니깐요. 엄마가 저를 찾는다는 소식에 핑계를 대어 친정엄마를 보러 친정집에 갔는데 이런 상황을 다 알면서도 시모는 핑계대어 나간 저를 후려치며 서슴없이 불만을 내뱉으셨습니다. 너희 엄마가 몸이 안 좋은데 네가 찾아간다고 달라지는 게 있냐? 친정 가려고 수작 부리지 말고 우리 수호나 제대로 챙겨라. 부모보다는 당연히 자식이지.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줄 아냐? 친정엄마가 위독하신 걸 알면서도 막내 아들이나 챙기라는 시모의 말은 꽤 충격적이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친정엄마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기에 저는 온갖 욕을 다 먹어가면서도 친정집에 최대한 자주 가서 시간을 보내다 왔어요. 이젠 정말 영원히 이별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최선을 다하고 싶었고 하루라도 더 보고 싶고 피부로 느끼고 싶었지요. 다만 제가 친정집에 가 있는 시간 동안에 딸들은 방치되어야만 했기에 그곳에서 오래 시간을 보내다 올 수도 없었던 게 한이 맺히긴 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친정집에 가려고 며칠 전부터 시모에게 말을 했고 저는 이날 제 할 일을 모두 마친 후 친정집으로 갔는데 고작 2시간 친정엄마와 시간을 보내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말도 안 되는 소식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날따라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며 시모가 악을 쓰더라고요. 너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어? 지금 네 아들이 네 새끼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나 알아?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애미 자격 없는 너 때문에 우리 손주가 이런 편을 당한 거라고. 너 친정에서 노닥거리는 사이 우리 손주가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의식불명이란 말이다. 뭐라고요? 수호가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요? 저는 혼비백산하며 상상조차 못했던 아들의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야 했고 듣고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신경 쓰였지 늘 아들을 품에 끼고 계시는 시모가 있었기에 아들은 걱정도 없었건만 그들이 그리 귀히 여기던 하나뿐인 아들이 교통사로 의식불명인 상황이라는 말을 듣게 되며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허겁지겁 병원으로 갔으나 제가 도착했을 때는 아들이 이미 제 곁을 떠난 뒤였지요.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수호가 대체 어떻게 왜 이렇게 된 거냐고요? 숨을 쉬기가 힘들었고 심장이 부서지는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이 작은 어린아이가 대체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믿을 수 없었고 저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어요. 분명 제 눈으로 확인을 했고 머리로는 받아들여졌고 무슨 상황인지 인지를 했지만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바로 급해라 먹을 시모였습니다. 내 작은 어린아들은 여느 때처럼 시모랑 같이 장을 보러 길을 나섰다가 시모가 한눈 팔고 동네 이웃들과 수다를 떠는 사이에
아들이 굴러가는 공을 찾으러 갔다가 마주오는 차량을 못 보고 변을 당했다고 했다는데 그동안 시모한테 당한 서름과 시집살이까지 내 아이를 잃은 책임감까지 더해져 저는 도저히 살아서는 시모를 용서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무너져 숨도 못 쉬고 통곡을 했고 뭣도 할 수가 없었는데 제가 유독 아들이 떠났을 때 가슴이 더 아팠던 이유는 남편과 시모가 과할 정도로 제 아들을 품에서 놓지도 않고 늘 품고 계셨기에 제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을 제대로 준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저 찬밥인 딸들이 안쓰러워 하나라도 더 챙겨주기 바빴고 아들은 어차피 가족들 사랑을 듬뿍 받으니 정작 가장 바랬던 애미에게는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넘치는 사랑을 줄 것을 어차피 내가 아니어도 사랑을 받는 아이라고 생각해서 딸들에 비해 품에도 덜 안아줬고 사랑 표현도 덜 해줬던 것이 어찌나 맺히던지요. 가엾은 내 아들. 이쯤 되니 아들이 사고가 났던 날도 당연히 시모가 애를 챙겨줄 것을 알았기에 딸들에게만 신경 쓰고 집을 나섰던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더이다. 저는 이성을 잃고 시모에게 대체 그 귀히 여기시는 내 아들에게 왜 그러셨냐고, 어떻게 아이랑 외출해놓고 한눈을 팔 수 있냐고 원망하고 탓하니 도리어 시모는 본인의 자책감까지 모아 모든 원망을 내게 돌리더이다. 내가 너 이 사단 낼 줄 알았어. 애미가 자식 두고 밖으로 나돌아다니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놈의 친정엄마 타령을 그렇게 하더니만 결국 자식 먼저 앞세우니 좋냐? 좋아? 어떻게 얻은 내 손자를 네가 감히 보내? 이런 망할 거사. 누가 봐도 시모의 잘못으로 제 아들을 잃었는데 오히려 제 탓을 하는 시모를 보니 흐르던 눈물이 정말 쏙 들어갔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엄마의 이 원통한 마음에 시모는 소금을 뿌렸고 저는 고통 속에 살았어요. 엄마 힘내. 엄마한테는 우리들이 있잖아. 수호는 복이 많은 아이니까 분명 좋은 곳에 갔을 거야.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 많이 받고 살 거야, 엄마. 동생이 잃어 슬펐던 딸들이 그나마 날 위로해 주었고 아이를 보내고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었지만 또 제게는 두 딸이 있었기에 가슴에 아들을 묻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적어도 딸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애를 썼고 모두 잠든 늦은 시간에 아무도 없는 곳까지 걸어나가서 우리 아들 장난감이나 옷가지를 부여잡고 울어내는 걸로 견뎠습니다.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친정엄마 부고 소식까지 들려오니 저는 숨을 쉬기조차 힘든 공황 상태에 빠져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친정엄마와 제 아들을 한꺼번에 먼저 보낸 것이 다 제가 베라먹을 팔자 때문이라며 저를 원망했고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 필사적으로 남편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숨을 못 쉴 것 같아. 아니, 숨 쉬는 게 싫어. 그 정도로 힘들다고. 제발 나 좀 살 수 있게 도와줘. 어머님 좀 당신이 좀 치워줘. 부탁이야. 뭐? 치워달라고? 우리 어머님 뭘 어쨌는데 그따위 소리를 해? 당신 진짜 뻔뻔하다. 애 엄마가 애 똑바로 못 봐서 앞세워놓고 숨 쉬는 게 싫고 힘들다는 소리를 해? 내가 이러니까 당신한테 정을 못 붙이는 거야. 집구석에 올 맛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나야말로 부탁할게. 제발 좀 입